서사갈래 할게. 서사갈래는 허구야. 소설이지, 그지? 실제 일어날 만한 일을 갖다가 허구적으로 꾸민 거야. 허구적 인물 나오고 허구적 사건 나와. 그걸 통해서 형상화한 문학 양식이고 대표적인 하이갈래가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야. 자, 구성요소하고는 읽어보고요. 인물 제시 방법이 있는데 직접 제시는 말하기야. 서술자가요,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 진행이 어떻게 해요? 진행이 빠르게 되겠지, 그지? 진행 빠름. 그러면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야.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고, 뭘로?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느리겠지, 그지?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사건은, 자,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지, 그지? 그리고 밑에 읽어보고요. 배경, 시간적 배경하고 공간적 배경 나왔지, 있지, 그지? 그러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사건, 전개, 방향 암시되고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사실성과 개연성, 이 시대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하겠구나. 그게 개연성이야. 개연성을 부여하고 인물의 성격과 태도,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설에 갈등 꼭 있어야지. 갈등 없으면 소설 재미없지.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충돌, 인물과 또 사회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에 얽힌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의견이 서로 얽히는 것을 우리 갈등이라 그러고, 사건 전개시키면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갈등이 고조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제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긴장감도 생기고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갈등 중에 내적 갈등은 내면의 심리적 모순, 고민하는 거지.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이거 홍길동 전 보면 신문제라는 사회 때문에 갈등을 겪는 모습이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고,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은 역마 같은 걸 보면 타고난 운명이 있는 거야. 그 타고난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은 자연재해 같은 데 맞서는 인물의 모습은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고, 우리 서술자의 시점 되게 중요하지, 그지? 1인칭 시점은요, 작품 안에 있지, 그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요? 나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 시점이고, 다른 인물을 관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나가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친근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주관에 치우쳐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전지 모두 다 안다는 얘기야. 소설 밖에 서술자가 소설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서술자는 이 두 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작가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어요. 이야기 밖에 서술자잖아. 이야기 밖에 서술자지, 그지? 그러면 서술자는 작품 안에 없잖아, 그지? 근데 서술자가 작품 안에 쑥 들어와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체를 아니까 사건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찰자 시점은 관찰만 하잖아, 그지? 관찰만 하니까 인물 심리 알아, 몰라요. 주인공 내면 알 수 없습니다. 인물의 내면 서술되지 않아요. 그러면 몰라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누가 상상해야 돼?
독자가 상상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물의 내면을 추측해서 전달하지, 그지? 그래서 서술의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객관적 사실적 묘사는 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카메라 워크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카메라는 중산층의 삶이지, 평온한 중산층의 삶이고, 워크는 자급하잖아, 그지? 자급하니까 치열한 노동 현장, 노동의 삶, 치열한 노동 현장의 삶이고, 자, 서사 관례니까 이야기겠지, 그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될 때 그때 모습이고, 자, 나 나왔다. 나 나왔으니까 1인칭 서술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오빠는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특별한 직업도 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익 활동했어. 자익,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야. 공산주의 운동.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나이에 갓난 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운 거야. 조카 훈이와 나와의 사이는 고모, 조카 사이네. 키우게 된다.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 온대요. 남쪽으로 피난 온 이유가 자유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야. 다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 즉 현실적 문제를 갖고 남쪽으로 온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인한 나의 소원이야. 전쟁으로 인한 나의 소원이 그냥 훈이가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의 소원이고요. 나는 그래서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발단 부분. 자, 6.25 전쟁 중 오빠가 사망하자 나와 어머니는 훈이를 데리고 피난 가고요. 가보면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훈이가 문과를 택했어요. 요게 갈등의 원인. 누구랑? 훈이와 나의 외적 갈등의 원인이고,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그 사실만,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도 문과를 싫어했어요. 문과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익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는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걸로 봐가지고는 오빠가 문학 지망생 글을 썼나 봐.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손자가 아들과 같은 길을 갈까봐 걱정하는 거야. 자, 겁을 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요.
여기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자,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훈이가 문과 선택한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싫어했다 그랬잖아, 그지? 왜 싫어했다 했으니까. 자,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 잡아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액을 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모가 너무 그지? 너무 낯섰다 그지? 자, 이게 이제 훈이와의 갈등이 더 심해지겠지, 그지? 훈이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야. 고모가 그냥 가서 한 거야. 훈이의 의사 반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은 막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야. 왜 중언부언할까? 찔리는 거지. 훈이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바꾸고 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막 앞뒤가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자, 이거 직접 제시입니까? 간접 제시입니까? 간접 제시지. 훈이의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대. 훈이의 행동으로. 훈이가 지금 반항하는 거지, 그지? 가치관 선택을 강요하는 나에게 반항하는 걸 갖다가 뭘로?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훈아, 너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 이공계가 더 적성이 맞는데 좀 좋아? 이공계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제일 잘 팔린다더라. 취직이 잘 된다더라. 취직이 잘 됨을 얘기하는 거지.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이거 누가 바라는 삶이야? 고모가 바라는 삶이지. 나가 바라는 삶이지, 그치?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이고,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 풀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면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 꼭 알맞지. 이 고모는요, 문학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오빠가 그래서 더 그런 거야. 아슬아슬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 생각하지 않고, 여기부터 갈로하자.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야. 이게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여기까지 자꾸 이게 뭐야? 문과에 대한 고모의 부정적 인식이지. 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고
너는 이 사회에 수능에서 이득 보는 사람이 돼야지. 자, 너는 이 사회 수능에서 이득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 병폐란 병폐도 맡아 허풍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자, 수능에서 이득 보는 사람, 요거는 고모가 생각하는, 나가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야. 긍정적 인물이고요. 그리고 사회 병폐랑 병폐 도맡아 허풍 뜨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지. 부정적 인물이고, 요 두 개가 뭐야? 대조돼 있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자, 사회 병폐랑 병폐 도맡아 허풍 떨면 사람 어떤 사람일까? 6.25 전쟁 당시에, 요는 6.25 전쟁 당시 자익하던 사람, 자익 활동 하던 사람. 그러면서, 자, 고모가 대조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문과는 뭘 추구한다? 정신적,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과는 물질적, 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잘 먹고 잘 살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 온갖 병폐란 병폐 도맡아 허풍 뜨는 사람. 이렇게 묻는 거야.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불쑥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긴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서 더 그랬다. 그래서 얘가 오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훈이한테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막 들킨 것 같은 거야.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요거 이제 1인칭 시점의 특징이지. 자, 1인칭 시점의 특징. 시점의 특징. 훈이의 마음, 훈이의 내면 몰라요. 자, 그러나 잘 다녔지만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이걸 봐가지고 훈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걸 알 수 있어. 적성에 맞지 않음.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대학 입시도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훈이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후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요걸 봐가지고는 시대적 배경이 여기 봐. 시대적 배경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로곤 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하면서 자, 자기 생활에만 사회 문제에 관심 가져라 마라. 사회 문제에 관심 갖지 마라. 관심 갖지 말고 뭐만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가져라. 이게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소시민적인 태도야. 나의 소시민적인 태도. 그리고는 혹시 게임에 빠져서라도 그런데 끼어들었다간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갈쳤고 나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에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자, 이 카메라가 뭐예요? 카메라가 고모 생각에는 나의 기준으로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이지,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대요. 한 번도 말대꾸는 안 했지만 경멸하는 시선으로 봤어요. 자, 행동으로 심리 묘사했지. 무슨 제시? 간접 제시. 불만인 거지, 그지? 불만을 갖다가 행동으로. 동조한다, 안 한다. 나의 생각에 동조 안 한다. 아,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며 찌끄려댔다. 자,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며 찌끄려댔대요. 훈이 똑바로 못 보고요. 양심적 거리낌이지.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계속 카메라 얘기를 많이 했나 봐.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자, 나가 강요하는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한 거부감이지. 삶에 대한 거부감이고, 자, 기성세대가 강요한, 나는요,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지.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삶이지. 강요하는 삶을 거부하는 거지.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고요. 훈이가 들어갈 만한 곳은 없었던 거야. 취업난이 심각했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취직 잘 된다고 우겨가지고 이칼을 보내놨는데 문과가 더 취직이 잘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쪽쪽 떨어졌다. 어떤 곳에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어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굉장히
평범하고 안정된, 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구체적 모습이지. 삶의 구체적 모습.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 이렇게 즐겁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자, 해외 취업의 길은, 자, 나름 훈이가 취직하려는 노력이지, 그지? 교재비, 이제 좀 가서 접대도 좀 하고 그러려나 봐.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다는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찌찌하게 돈이 아까웠어. 와, 대본 어떡해. 돈이 아까웠어?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났어? 돈 안 된다니까. 해외 취업 안 된다 그러니까. 돈 안 주려고 그러냐고. 내가 가고 안 오면 할머니를 계속 고모가 모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훈이가 돈을 안 주는 고모에 대해서 이렇게 돈, 할머니 이 두 개의 이유로 훈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엔 딴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못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띵! 한 거야. 이거 전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 같은 무책임한 전쟁은 6.25 전쟁이야. 6.25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 요까지 뭐라고 돼 있어? 나의 삶의 목표이자 나가 훈이의 삶에 개입한 까닭이지, 그지? 이렇게 훈이가 잘 사는 게 있잖아. 이렇게 자, 훈이가 잘 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돼. 해외 가지 말고. 전혀 돈이 아까워서도 어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서도 아니야.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자, 훈이에게 나의 속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속마음을 전달할 수 없음.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회의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자,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합법적, 공정한 방법만 생각했다.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이거는 좀 뇌물을 써가지고 뇌물 써서 자, 부정적 불공정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돈이 좀 들더라도 너 취업 문제 내가 알아봐 줄게 하니까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때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자, 해외 취업 문제로 나와 훈이가 갈등하는 거야. 요 취업 문제, 진로와 취업 문제로 훈이하고 나가 갈등했고요. 훈이는 이과, 나는 문과였지. 자, 나는 훈이에게 안정적인 삶을 강요하고 훈이는 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요. 훈이는 해외 취업을 나가고 싶어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나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까닭은 전쟁이 만들어낸 이 고아인 훈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잘 살아주었으면 그게 있잖아. 전쟁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해외 취업 나가겠다니까. 그래서 싫은 거야. 자, 중간 부분 줄거리 볼게요. 훈이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고 나는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Y건설의 청량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서 Y건설의 청량기사 보조 자리를 여기서 훈이를 취직시키는 거야. 나는 훈이에게 미군 자급복하고 자, 워커 나왔다 그지? 워커를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로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보냅니다.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 요게 1970년대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는 편지 한 통이 안 와요.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서 건설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자, 험한 산길을 막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 사장에게 알려져 가지고 훈이가 정규직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가 훈이를 청량기사 보조자리로 취직시키고 훈이는 연락도 안 하고 자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애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하고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살이 빠졌어요. 고생했나봐.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자, 훈이의 달라진 외양을 통해서 훈이의 달라진 외양을 통해서 훈이가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지?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죽박죽된 격정으로 목이 메었다.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 한 장 없니?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곤 꽁무니에서 깨세세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푹푹 문질렀다. 수건에서 역한 신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빨래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훈이가 뜬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앙갈색의 강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게도 선명하게 휘었다. 어디로 좀 가자꾸나 쥐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밤에도 일을 하는 거야. 밤에도 일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임을 알 수 있어요. 청장은 낮에
청량에 재는 거잖아. 근데 뭐 밤에도 청량 다녀? 밤일은 청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래. 먹으면 안 될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는 이제 좀 약간 도시야. 진부에 특별한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 보고팠어. 도시 삶이 그리운 거야. 도시 삶이 그리운 거고.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이 야경에 훈이는요, 사뭇 희양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도시 삶이 그리웠던 거지. 도시 삶이 그리운 거야. 너는 이 기분 나쁜 말이지. 이까지 때도 자주 나와 보지 못하는 게로구나. 무시하는 말이잖아. 그지? 낮에 보니까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라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지. 그까지 공사판? 이라면서 이까지 그까지 공사판에도 하면서 고모만이 이까지 그까지 이런 표현들 굉장히 뭐 어떤 태도 보이니?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네, 그까지 공사판에도요. 이러면서 딱 받아치지 훈이가. 녀석이 갑자기 시퍼뱉듯이 말했다. 그러고 말없이 불고기 쪽으로 들어갔다. 한증막처럼 후덥지근한 속에서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진을 느꼈대. 고기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거야.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버렸다. 훈이는요, 굉장히 식성이 까다로운 애였거든.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든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대요. 고된 생활이 훈이를 달라지게 한 거야. 훈이를 달라지게 그래서 이 모습이 비참하고요. 끔찍한 거야. 끔찍함.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하숙집에서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 걸.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공짜겠네. 무료로 주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봉급은 얼마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진 한 3만 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이게 고된 노동에 비해요. 고된 노동에 비해 굉장히 월급이 적은 열악한 현실인 거야.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내겠는 걸 뭐 집에다 돈 붙여달란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그래, 회사 식당 식사는 먹을만 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산골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이거 정말 좋다는 소리야? 기똥차다는 소리야? 아니지. 반어법이지. 반어법으로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냉소적 태도.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얼마나 알만했다. 얼마나 얘가 못 먹고 사는지 알만한 거야.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회사의 악랄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아침 7시서부터 홀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 먹이고. 지독한 저녁 굉장히 안 좋은 식사겠지. 그지? 먹이고 또 반미를 시켜.
시켜가면서도 주임에, 과장에, 소장이 번갈아 가며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뭐라고 공가를 칠까요? 우리 공고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맥힌 계산을 그분들한테서 들으면 이렇게 니네가 우리 구간이 제일 못하고 있어. 우리 구간에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공가를 치는 거야. 그래서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란 생각이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웠어 하면서 이거 자 열악한 환경이지 이게 봐 이러면서 자 회사에 봉급 올려달라는 소리 못하는 거야. 이게 공갈의 목적이야.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에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관리직인 사람들이야. 관리직.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는 그중 몇 가는 인사를 나누었으나 끼지는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키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자, 관리직들의 행동이에요. 관리직이 배기 싫은 거야. 관리직을 어떻게 바라봐가? 관리직.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관리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제시? 자, 말과 행동으로 찡그린다. 행동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간접 제시해주고 있지. 훈이의 핫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자, 여기도 열악한 환경이 나타나는데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뭉치처럼 쌓여가지고 시쩍지근하고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겨요. 그러나 워크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훈이 발 엄청 악취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워크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 이건요. 무시하고가 아니고 무시받고 고생하는 삶이고요. 고생하는 삶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렇지만 힘들지만요. 의지를 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이 빨래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훈이가 인간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방을 대강 채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에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거,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 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거라곤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 자, 문화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가 없는 거야. 그게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은 암담했다. 절망적 심리지. 나의 절망적 심리.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여러 생각이 많겠지. 나름 이제 취직만 시키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나온 거야. 여기를 좀 지우자. 한잠도 못 잔 여기까지. 자, 훈이에 대한 나의 고민이야. 훈이에 대해서 고민해가 집에 데리고 가야 어쩌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 많았다고 치하하고 자기소개도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인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 받고 집 빌려준 것 뿐이고 뭐 신세지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니다고 인정이 없는 거고요. 굉장히 각박한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그러니까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숙시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나는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훈이가 안쓰럽고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 훈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지. 서울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서울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울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다파상을 갔더니 생선, 그러니까 메이커도 없는 거 있잖아. 업체의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 비싼 거야. 이 이제 공사, 영동 고속도로 공사잖아. 그치? 공사를 틈타 폭리를 취하고 있고요. 폭리를 취함. 그래서 훈이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거야. 생활을 더 어렵게 함.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지 못했다. 왜? 훈이 데리고 가려고.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았어였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데리고 갈 생각인 거야.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자, 서울로 데려가기로 결심을 한 거야. 어느 틈에 치수를 모은 훈이가 내 곁에 와서 있었다.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떼꿍이나 빼. 얘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 비누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만 줄 알면 더 놀랄걸? 녀석도 자기가 언제적 모주꾼이라고 술꾼이라고. 근데 산골 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강강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들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맛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놈 돈 끌고 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루 못 얻어 먹어봤다면 말 다 했지 뭐 해가지고 요까지잖아. 개발로 인해 인정이 사라지고 금전만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야. 옥수수가 많이 나는 동네니까 옥수수 삶아가지고 하나 맛보세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한데 그런 걸 6개월이 있으면서 그것 하나 맛 못 봤대요. 돈 주고 사 먹으려면야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구경시켜줄래?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샤바샤바 해볼게. 샤바샤바 말 잘해볼게. 그리고 꽁무니에 찼던 수건까지 내 빨래거리에 휙 던져 보태고는 불이 났게 현장 사무실 쪽으로 갔다. 이내 옥수수 밭에 가려진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런데 옥수수 한 자를 못 얻어 먹어본 거야.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난 거야.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훈이에 대해 안쓰러움이야. 훈이에 대한 안쓰러움이고요. 안쓰러움. 그리고 분노. 훈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이 인정에 대한 분노야. 나는 개울물을 돌로 맞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호청에도 이까지 들끓고 있다. 이도 있어. 어떻게 살까? 그치? 자, 이생이 열악한 거야.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덩이 밑살 같이 사는 그냥 형편없이 사는 집구석이기로쓰니 이는 없이 살구만. 이게 웬일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농땡이 잘 안 되겠는데 고모 이제 쉬지 못한다는 거야. 풀이 주고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은히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의외로 훈이가 딱 거절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리고 자,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자, 이거 나처럼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가치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이 말이냐? 하면서 이건 나의 오해야.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의 오해고, 나는 훈이 말에 무슴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말어. 나는 다만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서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날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은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 고모가 모든 걸 주도했잖아.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나도 나가 아니고 훈이도 주체적인 삶을 살며 나름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현했다.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가 딱 이제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래, 잘 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태도를 바꾸지, 그지?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와이로 쓰고 빌붙고 하느라고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임시직에게 봉급도 조금 주고 일요일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에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자, 얼마나 좋아? 전혀 좋은 게 아니지. 반어법이고요.
요게 이제 산업화 시대의 부조리지. 산업화 시대의 부조리 임시직 갖고 희망 주면서 시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부조리 현실 비판을 하는 거지. 절정.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갔지. 훈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훈이의 고된 생활 모습 보고 함께 돌아갈 것을 권해요. 그렇지만 훈이가 거절합니다. 훈이의 처한 상황 굉장히 열악해요.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모습.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숙집 주인. 굉장히 냉담하지, 그지? 냉담하고 도도하게 말하는 데서 인정 없는 태도를 보이고, 비누 소주는 폭리를 취하고 있지, 그지? 품질도 좋지 않고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요. 옥수수가 많이 나는 계절인데, 누가 하나 먹어보라고 권하질 않아. 굉장히 어때요? 인정이 메마른 세태를 볼 수 있습니다.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버스 기다리는 동안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은 거야.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냐. 너는 이런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들 완전 어떤 얘기야. 자, 위로 격려하는 건데 위로가 안 될 말이지, 그지? 그래서 훈이의 일이 중요하다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위로하는 말이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야. 바로 훈이가 뭐야?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이러잖아, 그지? 비웃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웃음으로 응대하지, 그지? 비웃음으로 응대를 하면서 굉장히 냉소적 태도를 보이지. 때마침 바캉스 시절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자, 이 사람들은 바캉스 시절이야. 이 사람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훈이의 처지와 대조적이지, 그지? 고생한 훈이는요. 고생한 사람은 이걸 못 누리는 거야.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계속으로 즐기겠지. 고생한 사람은요, 정작 그 편의를 누리지 못하고, 이게 딴 사람만 누리는 거지, 그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실상을 외면한 말이야. 훈이의 실상을 외면한 말이므로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훈이는 안 갔지.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버스가 떠나기까지 그 지루한 동안을 옥회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자, 나의 바람과 다르지. 나의 바람과 다른 훈이를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감정이야. 혼란스러운 감정이고 논의 변은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 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도처에서 내와 계우를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말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굉장히 배경이 아름답게 됐지. 훈이가 처한 현실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몰사했어. 그러면서 현실 비극이 더 강조되는 거야. 있으랴 하고 표현법은 뭐야? 수리법.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젖먹일적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여기 줄 긋고 자, 오크에 뿌리 내리듯이 꼼짝하고 있는 훈이의 힘든 상황하고 자, 오크에 뿌리 내린 듯이 꼼짝하고 서 있는 이 상황하고 연결되지, 그지? 이렇게 자,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자, 훈이의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훈이의 힘든 상황. 뿌리 내리기가 참 힘들다. 꼼짝하고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하고 서 있는데 사실은 뿌리 내리기가 되게 힘든 고장인 거야. 훈이가 젖먹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비속어 사용했다, 그지? 비속어 사용됐고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자, 요거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생존 본능이요. 자, 그게 이제 훈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한 거야. 훈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한 이유가 전쟁으로 인한 거야. 전쟁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뿐에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나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반성한 태도지. 반성하는 태도고요.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다시 키운다 해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훈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훈이를 키운 방식에 관해 혼란을 느낍니다. 자,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현실 비판적 훈이의 진로와 취업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훈이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보여주는 건데 훈이가 나하고 훈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훈이가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자 시점 아니에요. 아니야. 나의 얘기도 많잖아. 그지? 1970년대고요. 서울과 강원도가 배경이고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지. 소재의 상징적 의미. 카메라 워크 나왔지, 그지?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슨 구성? 순행적 구성이지. 자, 당대 사회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요. 자, 발단 전개 이기 절정 결말이지. 6.25 전쟁 중 오빠 부부 사망하고 내가 훈이를 키우고요. 훈이의 진로 때문에 갈등하고 취업 때문에 또 갈등을 하지, 그지? 결국 영동고속도로 현장 청약기사 보조로 취업은 했지만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삽니다. 결말 보면 나는 훈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훈이를 키운 방식에 관해서 혼란을 느끼지. 혼란.
그리고 등장인물 나는요. 전쟁으로 인해 오빠를 잃고 훈이를 키웁니다. 훈이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그 전쟁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그지? 자, 어머니는 문과 출신 굉장히 싫어하지, 그지? 그래서 훈이 문과 선택한 거 굉장히 싫어하고 훈이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고요. 훈이는 고모와 할머니의 말에 순응하여 진학, 진로, 취업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게 잘 안 됐지, 그지? 자, 열악한 노동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어떡해요? 이제 고모나 할머니 삶이 아닌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개척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지. 따라가면 또 고모 산 대로 이끌려가는 거겠지. 주인공이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훈이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고백적 진술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피해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좌절되어 혼란을 느끼는 나의 심리 변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 어머니 훈이는 뭐 때문에 문과이과 취업 때문에 갈등하지. 나 어머니는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경험했지, 그지? 그래서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훈이는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안정된 삶과 생계 유지를 중시하고요. 훈이는요, 안정된 삶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의 기대는 훈이가 기술을 지니고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고, 결과는 훈이가 불안정하고 열악한 삶을 살고 있지, 그지? 다시 훈이를 키운다 해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카메라와 워크의 상징은 나는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인데 훈이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워크는요, 치열한 노동 현장의 삶이고 고단한 노동 현실 속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사는 삶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훈이는 가난하고 힘겨운 임시직이지만 스스로 감당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자, 카메라 워크는 근면하고 성실하면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과 기대를 좌절시키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